혹시 덱부엌의 조미료 선반에 반년 넘게 개봉된 노란 강황가루 한 통이 놓여있진 않나요? 요리할 때마다 문득 떠올라 한 숟갈씩 뿌리며 이건 한겸작용에 관절 건강에도 좋으니 많이 넣어도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들인 그 돈 어쩌면 전부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노인 영양 분야에서 임상 경력만 23년째입니다. 바로 지난달 72이신 정영수 어르신께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김 원장님, 저는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강황물을 1년이나 마셨는데 왜 아직도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의 검사 수치를 살펴보니 염증 지표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드셨는지 다시 묻자 저는 곧바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한국 노인분들 10명 중 9이 반복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잘못된 방법 하나가 강황의 흡수율을 거의 100에 가깝던 것을 5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확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10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그중 9만 5천 원을 변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의대 교과서 속에나 숨겨져 있던 이 비밀을 아주 쉬운 말로 풀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 3가지만 바꾸면 강황의 흡수율이 무려 수십 배나 높아집니다. 새 제품을 살 필요도 없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댁에 있는 흔한 3가지 재료면 충분합니다.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석 달 뒤 그는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서울 북한산 정상에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 3가지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배웠습니다. 네,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릴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지른 실수 말하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열의 9은 다 그렇게 드십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끼니는 아끼고 영양제는 비싼 돈 들여 사드시는데 반년 넘게 복용해도 몸 상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황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가장 치명적인 실수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점검해보세요.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찬장에 있는 강황 가루를 한 숟갈 퍼서 컵에 넣은 뒤 젓가락으로 2번 휘저어 마시는 방식 말입니다. 목을 꺾어 꿀꺽 마시고 나면 이제 내 관절은 걱정 없겠지 하고 안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10분 중 9분이 이런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고 TV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인터넷에서도 이게 표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큰 오해이며 실효성 없는 방식입니다. 예전 초등학교 과학 시간 기억나시나요? 물 한 컵에 기름 한 숟가락을 부으면 기름이 위에 뜨고 물과 절대 섞이지 않죠. 강황 속의 유효 성분인 커큐민도 똑같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는 녹지만 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에 강황을 타서 마신다는 건 마치 돼지 기름을 기름에 볶지도 않고
찬물에 그냥 던져 넣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름은 물 위에 둥둥 뜨고 서로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강황 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신 건 그냥 노란 물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커큐민은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장을 한 바퀴 돌다가 그냥 배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신 박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꼬박꼬박 빠짐없이 강황물을 드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관절통은 여전하고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그 1년 동안 박 어르신은 자기 장기에 노란색 염색만 반복해온 셈이었습니다. 돈도 들고 정성도 들였지만 효과는 안타깝게도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살펴봤으니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훨씬 더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첫 번째 실수는 피해서 기름과 함께 강황을 드셨다고 해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또 하나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강황 속 유효 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무릎이나 뇌로 갈 거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 성분이 체내 흡수되어 처음 도착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간입니다. 우리 몸속 간은 마치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처럼 모든 외부 물질을 가장 먼저 검문하는 기관입니다. 낯선 성분이 들어오면 간은 이렇게 반응하죠. 이건 뭐지? 위험한 건 아닐까? 일단 잡아두자. 간에는 외부 물질을 선별해서 처리하는 특수한 효소가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를 간의 초회 통과 효과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강황을 몸에 이로운 성분이 아니라 해로운 침입자라고 인식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은 곧장 이 성분에 불필요라는 꼬리표를 붙이고는 담즙이나 소변을 통해 전부 배출해버립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 성분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혈액 속에서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5%도 되지 않고 나머지 95%는 전부간에 의해 버려진다고 합니다. 억울하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해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현관문조차 통과 못하고 경비실에서 막혀 돌아온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박영수 어르신도 같은 경우였어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1년 넘게 드셔온 강황인데도 혈중 강황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간의 문지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도 곧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 실수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에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건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물건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네 시장이나 약국에서 노란 가루를 사신 적 있나요? 겉보기엔 전부 비슷비슷하죠. 이름도 헷갈립니다. 하나는 강황이고 다른 하나는 울금인데요. 색깔도 노랗고 냄새도 살짝 비슷하고 무엇보다 가격은 울금이 강황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파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 다 생강과 식물이니까 울금 사시면 돼요. 싸고 효과도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듣고 울금을 사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효과는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지난달에도 김순자 어르신께서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강황을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나서 불안하시다며 가루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포장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강황이 아니라 울금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설명드렸습니다.
둘 다 생강과 식물이지만 생리적 작용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강황은 뿌리 줄기 부위로 따뜻한 성질을 지녀 몸을 덮이고 순환을 돕습니다. 반면 울금은 괴근 부위로 차가운 기운이 강해 위장을 차게 만들고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핵심 성분인 커큐민 함량입니다. 강황에는 울금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커큐민이 들어있습니다. 즉 같은 값을 주고 울금을 강황인 줄 알고 사 먹으면 실제 효과는 10분의 1도 안 되고 오히려 체질에 따라 몸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원래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춰보려고 강황을 시작하신 거였는데 체질이 찬 편인데다 매일 아침 공복에 울금 물을 드셨던 겁니다. 2달 후엔 혈중 수치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위장이 냉해지고 얼굴빛도 창백해지셨죠. 제가 바로 제대로 된 강황으로 바꾸시라고 안내드리고 함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조언드렸더니 3개월 후 혈중 지질이 30%나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진짜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색을 보세요. 강황은 더 선명하고 밝은 노란빛을 띠지만 울금은 탁하고 어두운 노란색입니다. 둘째 향을 맡아보세요. 강황은 특유의 깊은 향이 있지만 울금은 거의 향이 없습니다. 셋째 가격을 비교하세요. 진짜 강황은 울금보다 보통 2배 이상 비쌉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포장지를 확인하고 강황 또는 터메릭이라고 정확히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지금까지 3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타서 흡수되지 않는 방식간에서 걸러져 버리는 문제, 그리고 아예 다른 가루를 잘못 사서 드시는 것. 이 셋 중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셋 다 해당된다면 그동안 드신 강황은 안타깝게도 전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방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왜 인도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치매나 관절염이 적을까요? 비결은 커리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황을 드실 때 꼭 3가지 비법을 함께 써서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그 덕분에 흡수율이 5%에서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부터 그 3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꼭 메모하시고 따라 해보세요. 이제 첫 번째 보물 같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값어치가 천금이라 할 만큼 강력합니다. 강황에 단지 검은 후추 3알만 더하면 흡수율이 순간적으로 20배나 치솟습니다. 20%가 아니라 20배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2000% 가까이 올랐다는 뜻이죠. 혹시 인도나 동남아 음식에서 강황이 들어가는 요리마다 후추가 꼭 함께 쓰이는 것 눈여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양고기를 삶을 때나 소고기를 끓일 때 후추를 넣어 누린내를 잡고 기운을 보태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런 지혜를 과학이 뒤늦게 확인해준 셈입니다. 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간의 문턱을 살짝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간이 강황 성분을 낯선 물질로 취급해 바로 걸러내버리려고 할 때 피페린이 잠시 그 작용을 누그러뜨려 강황이 혈액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에서도 강황 성분이 빠르게 분해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강황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는 혈액 내 농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지만 후추 성분을 소량 함께 섭취하면 강황 농도가 20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강황 관련 건강식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후추가 함께 배합되어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강황을 드실 때마다 물에 타든 볶든 죽에 넣든 그때마다 검은 후추를 서너 알 정도만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검은 후추여야 하며 흰 후추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후추 한 통이면 반년은 거뜬히 쓰십니다. 예전에 박영수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날부터 강황을 드실 때마다 꼭 후추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마디가 덜 굳어서 너무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 이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강황 성분이 우리 혈액 속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강황 속 커큐민은 귀한 손님입니다. 이 손님을 혈관이라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물로 데려간다, 그건 마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과 같아서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 귀한 손님이 중간에 내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름으로 데려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전용차, 그것도 최고급 리무진을 태워 보내는 거죠. 쾌적하게, 조용하게 곧장 목적지까지 직진입니다. 고등학교 화학 시간 떠오르시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기름 성분은 기름에 잘 섞이고 물과는 섞이지 않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분자입니다. 이걸 물에 섞으려는 건 자물쇠에 안 맞는 열쇠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기름과 만나면 순식간에 녹아들면서 작고 부드러운 유성 입자가 되어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장점막은 이런 유성 물질을 특히 잘 받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초록불 켜주고 어서 오세요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실험도 해봤습니다. 똑같은 강황가루 한 숟갈을 두 그룹에게 나눠드렸죠. A그룹은 따뜻한 물에만 타서 마셨고 B그룹은 참기름을 한 숟갈 넣어 마셨습니다. 2시간 뒤에 혈액을 검사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B그룹의 혈중 커큐민 농도가 A그룹보다 무려 15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도 사람들이 커리를 만들 때 꼭 버터기름이나 코코넛 오일에 강황을 볶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떤 기름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가장 추천하는 건 코코넛 오일입니다. 중쇠지방산이 풍부해서 뇌로 직접 작용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참기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익숙하죠. 냉채든 비빔국수든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데 특화돼 있고 강황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식용유도 괜찮습니다. 땅콩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 다 가능해요. 중요한 건 기름의 종류보다 기름이 들어갔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딱 한 숟갈, 대략 5ml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느끼하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만약 담석증이나 췌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기름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법인 후추가 길을 열어주고 두 번째 기름이 강황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호위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강황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진짜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죠. 준비되셨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법만 남았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강황의 힘을 제대로 깨워주는 핵심인데요. 겨울철에
돼지 기름이 단단하게 굳어 칼로도 잘 안 베어지지만 따뜻한 물에 잠시 담그면 금세 녹아 흐르는 것처럼 강황 속 유효 성분도 차가운 상태에서는 돌덩이처럼 단단해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마치 두부처럼 결이 풀리며 부드럽게 변해 몸속으로 훨씬 잘 들어갑니다. 과학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강황 성분의 구조가 단단한 결정 형태에서 무정형 상태로 변해 흡수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얼음이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지만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우면 한 입에 스며들듯이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대략 60도에서 80도 정도로 데워주면 생체 이용률이 3배에서 5배까지 뛰어오릅니다. 예로부터 약을 다스리던 한의서에서도 강황은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고 리피트들리 강조해왔습니다. 강황 자체가 따뜻한 성질이긴 하지만 열을 더해주어야 피를 돌게 하고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효과가 제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1000년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고 현대의 과학이 그 사실을 늦게서야 확인한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우유나 따끈한 두유에 강황을 타는 것입니다. 온도만 맞으면 효과가 바로 살아납니다. 조금 더 활용도 높은 방법은 볶음 요리를 할 때 기름에 강황을 살짝 볶아 향을 내는 방식입니다. 뜨거운 열과 기름이 동시에 만나 강황의 힘을 확실하게 깨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죽을 끓일 때 약한 불로 오래 푹 끓여 넣는 것입니다. 은근하게 올라오는 온기가 강황을 천천히 녹여내 최적의 흡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60도에서 80도면 충분하고 전자레인지로 들 경우에도 1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180도를 넘기면 강황 성분이 분해되어 효능이 떨어지므로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치게 센 불로 굽는 방식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강황은 따뜻하게 적당한 열에서 조심스럽게 깨워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랙페퍼가 길을 열어주고 기름이 태워다 준다면 이 마지막 열쇠는 바로 강황을 깨어나게 하는 것, 즉 가열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돼지기름을 생각해보세요. 차가운 상태에선 칼로도 잘 안 썰리지만 뜨거운 물에 담그면 순식간에 녹아내리죠. 강황도 똑같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딱딱한 돌덩이처럼 흡수가 어렵지만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져 우리 몸이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건 입증된 사실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분자는 가열을 통해 그 구조가 바뀝니다. 원래는 딱딱한 결정 상태였던 것이 열을 가하면 흐물흐물한 비정형 상태로 변해 장에서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마치 얼음은 흡수가 어렵지만 녹은 아이스크림은 술술 들어가는 것처럼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60도에서 80도 사이로 드기만 해도 강황의 생체 이용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도 이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동의보감에도 강황은 따뜻하게 복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한의사분들도 항상 따뜻한 기운이 기혈을 소통시키고 통증을 줄인다고 말씀하시죠.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혜를 이제 우리가 다시 활용할 차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뜨거운 두유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컵에 든 음료만 있으면 바로 완성됩니다. 둘째 반찬 만들 때 기름에 살짝 볶아주는 겁니다. 강황을 기름과 열로 동시에 자극해 효능을 끌어올릴 수 있죠. 셋째, 가장 몸에 좋은 방법은 죽이나 국 끓일 때 마지막에 넣고 약불에 조용히 끓이는 겁니다. 은근한 열로
천천히 끓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강황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튀김이나 직화구이처럼 센 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미지근한 온기, 그게 바로 강황을 가장 잘 깨우는 온도입니다. 3가지 비법 기억하시죠? 후추로 문 열고 기름으로 태워보내고 열로 깨운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실천한 박정호 어르신 3달 만에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어떻게 먹는지가 진짜 승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황금조합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엔 한 잔, 점심엔 한 스푼, 저녁엔 한 그릇.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먼저 아침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황금두유 레시피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고요? 위가 텅 비어있는 상태니까요. 도로가 한산할 때 차가 쌩쌩 달리듯 성분이 체내로 잘 들어갑니다. 필요한 건 단 4가지입니다. 두유 또는 우유 200ml, 1컵 강황가루, 1숟갈, 약 3g, 후추가루 3알 정도, 그리고 참기름이나 코코넛 오일 한 작은 숟갈이면 됩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첫째, 두유를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둘째, 여기에 강황가루를 한 숟갈 넣고 잘 저어줍니다. 셋째, 후춧가루를 톡톡 뿌립니다. 넷째, 기름을 한 숟갈 넣고 다시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5째, 따뜻할 때 천천히 마셔주세요. 전체 과정이 3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 마시면 약간 낯설 수 있어요. 강황 특유의 쌉싸람, 후추의 알싸함이 느껴지는데 두유의 고소함과 기름의 부드러움이 그걸 중화시켜줍니다. 이틀만 드셔보세요. 어느새 이 맛이 묘하게 중독성 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며 찾게 되실 겁니다. 박정호 어르신도 이 아침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고 지금은 산책도 운동도 거뜬히 하십니다. 두유가 싫으시면 우유, 귀리유, 아몬드유 다 괜찮습니다. 단 중요한 건 반드시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아침 레시피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점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심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능 좋은 레시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황 계란볶음입니다. 평소에 하시던 달걀 프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강황을 반 스푼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란 2알을 풀어 소금 한 꼬집 넣고 여기에 강황 가루를 반 스푼만 넣어 잘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 두르고 중불에서 부드럽게 볶아주세요. 끝. 기존에 하시던 계란 요리에서 한 단계만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흡수율과 효과를 확 바꿔놓습니다. 볶아진 계란의 색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강황 특유의 은은한 향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따로 후추를 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계란 볶을 때 기본 양념으로 후추를 넣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 하필 계란일까요? 이유는 확실합니다. 계란에는 지방이 풍부한 노른자가 들어있어 강황의 흡수를 도와주고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함께 있어 우리 몸에서 강황을 더 오래 머물게 해줍니다. 그리고 색깔도 강황과 같은 노란 계열이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볶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기름, 후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이 하나의 요리만으로 강황 흡수의 황금 공식이 완성되는 셈이죠. 아침을 거르거나 두유가 입에 안 맞는 분들께 딱 맞는 레시피입니다. 한 끼 식사로도 충분히 든든하고
별다른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점심 도시락으로 강황 계란볶음을 싸다니셨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혈중 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계란 말고도 볶는 음식이면 다 괜찮습니다. 시금치 볶음, 두부조림, 돼지고기 볶음 등등. 어떤 반찬이든 마지막에 강황가루만 살짝 뿌려주면 색감도 좋아지고 한겸 효과도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무엇보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바로 강황 율무죽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 큰 계절엔 이 한 그릇이 피로도 풀어주고 관절에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준비물도 간단해요. 율무나 찹쌀 한 줌, 강황가루 한 스푼, 후추 서너 알, 그리고 참기름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율무를 깨끗이 씻어 물을 넉넉히 붓고 끓입니다. 냄비든 전기밥솥이든 상관없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강황가루 한 스푼을 넣고 후추알 몇 개 톡톡 털어놓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뿌려서 은근한 불에 15분 정도 푹 끓이세요. 죽이 노랗게 변하면 완성입니다. 한 숟갈 떠보면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 율무죽이 좋을까요?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율무는 위장을 보하고 습기를 없애주며 강황은 비위경을 타고 들어가 기혈을 순환시켜줍니다. 여기에 후추는 따뜻한 기운을 더해주고 참기름은 잔군동을 도와줍니다. 이 네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편안해지는 황금조합이 완성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평소 위장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잦고 잠이 깊이 들지 않는 어르신들. 저녁에 이 죽 한 그릇 드시고 주무시면 몸이 풀어지고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강황죽을 매일 저녁 챙겨 드십니다. 올해로 73이신데 얼굴에 윤기가 돌고 손발도 따뜻하세요. 꼭 율무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흰쌀죽, 귀리죽, 단호박죽처럼 여러분이 드시기 편한 곡물죽에 강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하나, 따뜻하게, 천천히, 꾸준히. 자, 이렇게 아침, 두유, 점심, 계란볶음, 저녁, 강황죽까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도 좋고 세 끼 모두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강황의 놀라운 흡수 비법과 실천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특히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꼭 나올 질문입니다. 이왕 먹는 거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정답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황은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쌀밥처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한약처럼 복용량이 중요해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나와 있고 현대의학에서도 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가 적당할까요? 강황가루는 하루 3g에서 5g, 즉 작은 티스푼으로 1, 2스푼이 적당합니다. 후추는 3알에서 5알이면 충분하고 하루 1, 2회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강황이 그렇게 좋다더라는 얘기를 듣고 하루 3스푼씩 드셨는데 결과는 속쓰림 신트림 설사였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을 해보니 위 점막이 붉게 헐어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성인의 커큐민 강황의 핵심 성분 섭취, 권장량을 체중 1kg당 3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분은 하루 최대 180mg의 커큐민, 즉 강황 가루로 약 g 이하가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 2스푼이면 건강이 따라오고 과욕 부리면 위장이 아프다.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에 관한 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강황은 간을 자극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원래는 이 담즙이 기름진 음식 소화를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담낭에 결석이 있을 경우입니다. 담즙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 담낭에 있는 돌이 밀려나와 담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어떤 환자분도 작은 담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인터넷 글만 보고 강황은 간 해독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강황물을 드셨다가 일주일 만에 복통으로 새벽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담관이 막혀 긴급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피해주세요. 담석증, 담낭염 담관, 폐쇄 담낭 절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경우, 이런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과 담낭의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신장 결석 또는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강황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강황에는 수산 옥살산셔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나 녹차처럼 건강한 식재료에도 포함된 성분이지만 신장에 무리가 가는 분들에겐 돌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 결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방법만 지키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첫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2000ml, 즉 8잔 정도는 꼭 드셔서 수산을 희석시키면 결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매일 먹지 말고 격일로 먹는 것입니다. 신장에 쉴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칼슘이 있는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황을 드실 때 두부나 우유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장 안에서 칼슘과 수산이 결합해 신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에 따르면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하루 수산 섭취를 50m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황 가루 한 티스푼에는 약 10mg의 수산이 들어있으니 하루 한두 스푼 정도는 문제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병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강황을 드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 문장만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강황은 물에 타서 먹으면 안 되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강황은 기름을 만나야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냥 물에 타 마시면 돈 들여서 노랗게 물든 물만 마시는 꼴이에요. 기름과 함께일 때 비로소 효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 문장, 검은 후추는 강황의 생명줄입니다. 단 3알의 후추가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높여줍니다. 후추 없이 먹는 강황은 피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간에서 바로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강황과 후추는
언제나 짝꿍입니다. 세 번째 문장, 날로 먹는 강황은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두유 달궈진 프라이팬 보글보글 끓는 주간에 들어가야 진짜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강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지근함이 바로 열쇠예요. 이 세 문장을 한 단어씩만 따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름 후추열. 기름은 자동차 후추는 열쇠 열은 시동입니다. 세 가지가 다 맞물려야 강황이 제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32살의 박영만 어르신 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5년 동안 태극권도 멈추셨고 계단조차 두려워하던 분이셨습니다. 강황이 좋다기에 1년 동안 꼬박꼬박 물에 타서 드셨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은 더 쓰리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세 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 말씀이 박 원장님 먹는 방식만 바꾼다고 정말 나아질까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죠.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바로 알려줄 겁니다. 첫째 주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이 덜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 쪼그리고 앉아도 무릎이 아프지 않다고 하셨고 한 달째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올라가셨다고 저에게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후 어느 가을 주말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사진 속 박영만 어르신은 강원도 오대산 정상에서 두 팔을 번쩍 들고 웃고 계셨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그분은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박 원장님, 제 무릎이 다시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남은 인생 이 두 다리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걸어볼랍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박 어르신이 부럽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 강황 먹는 방법만 바꿔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곧 여러분께 변화로 답해줄 겁니다. 저는 늘 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결국 지혜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타고난 거야. 나는 원래 약골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아니에요. 100세 건강을 지키는 분들은 특별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소한 선택을 바르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황을 제대로 섭취하는 법을 배운 것,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현명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 배우게 되실 겁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법,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법. 매일 하나씩만 배우고 실천한다면 1년이면 365가지, 10년이면 무려 3영격 50가지나 되는 건강한 선택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100세 인생의 비밀이에요. 예로부터 보약보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먹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귀한 식재료도 방법을 모르면 효과는 없고 몸에 안 맞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장 쉽고 정확한 말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해 보시겠다는 분 계시다면 댓글에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약속 제가 모두 읽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두세요. 저는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강황에 생강을 더해 단 3일 만에 혈압을 안정시키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주변에 무릎이 아프신 분 관절 때문에 고민 중인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제일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건강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요. 지금까지 저는 김준호 한의사였습니다. 오늘은 강황을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구호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한 숟갈의 지혜는 한 첩의 보약보다 낫습니다.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지혜로 쌓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무릎은 가볍게, 손발은 부드럽게, 마음은 평안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60세 이후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5가지 습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상을 이제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정정하고 활기찬 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쇠약해지는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그 차이를 만든 진짜 원인을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 국내외 보건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5가지 일상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배나 술처럼 흔히 알려진 해로운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조용히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특히 이 5가지는 세포 단위에서 노화를 촉진해 심장과 뇌 면역 체계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5가지 숨겨진 습관과 그 영향을 오늘부터 바로 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당신도 모르게 심혈관 건강을 해치고 있는 뜻밖의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연구에서 조기 사망과 밀접하게 연관된 흔한 사회적 행동 패턴을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 회복을 방해하고 노화를 앞당기는 잘못된 야간 습관을 짚어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 노년층의 약 70%가 범하고 있는 뼈와 장기를 빠르게 약화시키는 식습관의 실수를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의사들도 잘 언급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장수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 요소입니다. 이 모든 항목에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해결법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을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습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습관은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시간을 조용히 깎아먹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이후에도 나는 아침에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다거나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더라는 생각으로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점점 느려지게 되는데, 아침을 걸으면 이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몸은 혈당 유지를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이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최대 27%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끼를 너무 늦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과 인슐린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영양소를 비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아침 시간대는 원래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데,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혈당이 장시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며 제2형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성인의 약 4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식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뇌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데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집중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르며 치매 발생률도 무려 3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사 하나가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근육 손실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균형을 잡는 힘도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면역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면역 리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식사를 놓치면 백혈구 생성이 늦어지고 외부 바이러스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결국 감기 한 번, 염증 한 번이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나이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복잡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저지방 치즈 등에서 단백질 25, 30글 채우고 여기에 귀리죽이나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곁들이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견과류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도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과 호르몬 밸런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며 근육을 보호하고 뇌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깁니다. 이들은 아침 식사를 약처럼 대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로 생명을 갉아먹는 습관은 바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요즘에는 이 습관을 제2의 흡연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든 움직임 없이 계속 앉아있기만 해도 몸속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다리 쪽 혈류 흐름이 현저히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 내에 지방 찌꺼기가 빠르게 쌓이게 되며 활동 중일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국내 고령자 5,000명을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운동을 따로 병행해도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0%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침 산책 한 번으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을 만회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앉은 자세가 길어질수록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도 무너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식사 후 혈당이 오래도록 높게 유지되며 혈관과 신경이 점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분들은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당뇨 전 단계와 같은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와 관절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눌리며 디스크 마모가 빨라지고 허리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골반 주변 근육은 짧아지고 엉덩이 근육은 약해지며 자세 전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 낙상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면역 기능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림프계는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처럼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없으면 림프액도 흐르지 못합니다. 결국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면역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염증성 질환이 온몸으로 퍼지는 원인이 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해롭습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점점 얇아집니다. 실제로 뇌 영상 촬영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고 치매 전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오래 앉지 않는 것입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단 2분이라도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에 다녀오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와 혈류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들을 자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를 서서 하거나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종아리 들어올리기를 하거나 식탁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10회 반복하는 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이런 미세한 동작들이 하루에 쌓이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가능하다면 책을 읽거나 작업할 때 앉기만 하지 말고 간이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해 앉기와 서기를 번갈아가며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꿔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예 앉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연속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세계의 고령자들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위해 움직입니다. 정해진 운동 시간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설계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마르지 않아서,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자주 가게 돼서 라는 이유로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지만,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주는 피해는 단순한 갈증 이상입니다. 60세를 넘기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몸은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말라가고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혈액이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강하게, 더 자주 수축해야만 온몸에 피를 돌릴 수 있고, 이는 고혈압과 심장 근육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25년간 1만 5천 명을 추적한 결과 탈수가 만성적으로 이어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부전 위험이 50%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심장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물 부족까지 겹치면 심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신장에도 큰 부담이 쌓입니다. 노폐물과 약물대사 부산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신장은 충분한 물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소변을 농축시켜 수분을 아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로운 성분이 소변 속에 고여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수분이 계속 부족하면 독소가 혈액에 남아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도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뇌 건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뇌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뇌 조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며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 뇌과학 연구에서 MRI 촬영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탈수 상태인 고령자는 10살 이상 더 많은 나이대와 유사한 수준의 인지 저하를 보였습니다. 결국 만성적인 탈수는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며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관절 사이의 연골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수분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건조해지고 마찰이 심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탈수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변비 문제도 수분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장이 대변에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변이 딱딱해져 배변이 힘들어지고 치질이나 장폐색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의 천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노년층은 땀을 덜 흘리고 천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더운 날씨에 금방 탈진하거나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가을이나 초여름처럼 덥지 않다고 생각되는 계절에도 탈수가 누적되면 몸이 쉽게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루를 통틀어 전략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밤새 손실된 수분을 먼저 채워주세요. 이후 하루 종일 물병을 가까이에 두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 소량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덥거나 이뇨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8잔 이상을 목표로 물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이용해 2시간마다 한 번씩 물 마시는 알림을 설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맛이 밍밍해서 싫다면 레몬이나 오이, 딸기 같은 재료를 넣어 간단히 풍미를 더해보세요. 수박, 오이, 귤, 국물류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도 수분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변색을 통해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적정 상태이고 짙은 색을 띠면 즉시 물을 보충해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물을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기초로 인식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데 이 모든 반응에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약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물 한 컵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로 조용히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은 예상 밖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을 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이건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의학 연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하루에 담배를 16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은 그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신경계는 긴장 상태를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없을수록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며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전신 염증이 쉽게 유발됩니다.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추적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2% 높게 나타났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붕괴는 더 뚜렷합니다. 고립된 어르신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백혈구는 마치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처럼 비정상적인 유전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몸이 계속해서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반응하게 되면서 면역 자원이 고갈되고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게다가 외로움은 뇌 건강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타인과의 대화 논의 생각 나눔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고립된 상태가 길어지면 이런 기회가 모두 사라집니다. 어휘력이 줄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 뇌 MRI 연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회백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뇌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립이 길어지면 우울감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대화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이 줄어들고 기분은 가라앉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이 우울감이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해 세포 회복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관찰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끼니를 거르거나 약을 깜빡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도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결국 이런 자기 방임이 여러 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매주 한 번 정해진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독서 모임, 텃밭 동아리, 종교단체 봉사활동 등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가느냐입니다. 같은 얼굴을 자주 마주하다 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매주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 진료처럼 일정에 적어두고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영양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강아지는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하시던 일이 있다면 시간제 업무나 자문 활동도 고려해보세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루틴과 사람과의 교류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나 복지관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은 삶의 목적감을 회복시켜주고 공동체와의 연결감을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세대 간 교류와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합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장수를 위한 생물학적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의 따뜻한 인사, 작은 대화, 짧은 전화 한 통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도 정기적인 점검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먹으며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가지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장기 복용하는 다약제 상태는
오히려 질병보다 더 무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약물 다해사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복용량이 적더라도 몸속에 쌓이는 독성은 점점 커집니다. 문제는 이 약들이 각기 다른 진료과에서 처방된 경우가 많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복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에 사는 김선희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심장내과에서 혈압약을 내분비내과에서는 당뇨약을 류마티스내과에서는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하루에 8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들끼리의 조합은 임상적으로 실험된 적도 없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 새로운 증상이 생겨 또 다른 약이 추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결국 약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약물 누적으로 인해 어지럼증, 혼란, 낙상, 심지어 장기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오해되지만 사실은 약물 독성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성분이 들어간 약물들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알레르기약, 방광약 등에 흔히 들어있는 이 성분들을 여러 개 복용하면 치매 발병률이 54%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또 다른 약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약까지 함께 복용하면 단순히 일어서기만 해도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낙상은 고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약물로 인한 이런 변화는 몸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물은 체내 영양소를 소리 없이 고갈시킵니다. 고지혈증 약은 심장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코엔자임 Q10을 줄이고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배출해버리며 위산 억제제는 칼슘, 철분, 비타민 B, C, D 흡수를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로 근력 저하, 빈혈 등이 생기고 이것이 또 다른 약물 복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약값에 지출하면 정작 좋은 음식, 건강검진, 운동,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진짜 건강을 위한 투자에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약이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야지 삶의 질을 갉아먹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단순합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주치의나 약사와 함께 종합적인 약물 검토를 받으세요. 약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복약 상담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한약, 비타민 파스까지 모두 가져가서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약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약은 정확히 어떤 증상 때문에 먹는 건가요? 지금도 반드시 필요할까요? 끊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이 약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먹어왔던 약 중에는 사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의 도움 아래 시도해볼 수 있는 약물 감량 또는 중단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따라 몸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지러움이나 졸림, 속쓰림, 불면 같은 증상이 특정 약 복용 직후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명확한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꼭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약물을 줄인 고령자는 새로운 약을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한 삶의 질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소한의 약,
최대한의 식생활 움직임 생활 리듬입니다. 이제는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직접 읽고 조율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즉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만성적인 수분 부족,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검토 없는 약물 복용은 모두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후에도 우리 몸은 변화에 반응하며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고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며 물을 자주 마시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어가고 약을 점검하며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단순히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상된 기능조차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5가지 습관을 바꾼 많은 분들이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몸에 힘이 생기며 잠이 깊어지고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쇠약해져야만 하는 운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방식이 단순히 생존하는 삶이 될지 활력 넘치는 노년으로 바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존엄하게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장수입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나도 바꿔야겠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그 결심이 이미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영상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건강한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 주세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